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대출금리 6% 전망까지 나오면서 이른바 B2 영끌족의 타격이 커지게 됐습니다. 화물연대가 오늘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부산항에선 컨테이너 반출입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출하량이 급감한 시멘트 업계도 비상입니다. 수도권 코로나 환자들이 속속 이송되고 있는 비수도권 병상이 이미 수도권 환자로 가득 찼습니다. 치료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병상 부족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수도권 환자가 시장이 급증하면서 거의 지금 병실이 지금 거의 꽉 차서 지금 환자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장이 전국 일선 경찰을 상대로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다음 주부터 테이저건 실사격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뒷북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2번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의 핵심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미 처벌받은 사례도 있어서 혼란이 예상됩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로 인상을 했는데요. 지난해 3월 코로나 충격으로 금리가 0%대로 떨어졌었죠. 오늘 인상은 이 치솟은 집값과 물가 그리고 불어난 가계비까지 이 삼중고를 수습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한국은행은 여전히 이 금리가 낮은 수준이라고 말해서 이르면 내년 1월 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제기가 됐는데요. 당장 대출을 받은 시민들 걱정이 커졌습니다. 대출이며 이자며 이 가계 자금 계획 잘 세우셔야겠습니다. 첫 소식 김단비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0.75%였던 기준금리를 1%로 올렸습니다. 기준금리가 1%대가 된 건 1년 8개월 만. 지난해 3월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려 1.25%였던 기준금리를 0.75%로 내린 후 줄곧 0%대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초저금리가 계속되면서 가계빚이 쌓이고 집값과 물가가 오르는 삼중고가 계속되자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칼을 빼든 겁니다. 국제유가와 원자재값 상승세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는 대외 환경도 인플레이션 압박을 가중시켰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은 당초 예상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이는 점, 그리고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에 유의할 필요성이 여전히 높다는 점 등의 판단에 따라 한국은행은 경제 성장률 전망을 종전과 같은 4%로 유지했지만 올해와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모두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리는 여전히 완화적 수준이라며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31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인플레이션을 대비해 조기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친 것도 향후 국내 통화 정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당연히 국내 시장금리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 기준금리가 빠른 속도로 인상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유사한 방향성으로 정책적 대응을 가져갈 필요성이 있는 거죠.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당장 영끌한 이 개인 대출자들 허리가 더 휘게 생겼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내 6%까지 치솟을 거란 예측이 나오는데요. 코로나 장기화에 대출로 버티던 자영업자들도 나오는 건 한숨뿐입니다. 조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건가? 엎친데 겹쳤다고. 물류업체를 운영 중인 김모 씨. 코로나19 이후 대출로 버텨왔는데 미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최근 2년간 추가로 받은 대출만 5억 원. 가계 악순환이 계속 거듭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대출을 받으려면 기간이 걸리니까 여유 자금을 위해서 미리 대출 자금을 받아놓은 건데 이 자금을 다 탈탈 모아서라도 대출을 상환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벌어지는 비즈니스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코로나 지원책이란 저금리 대출은 되레 골칫덩어리가 됐습니다. 소리 들어진다고 해서 대출 받게 해서 갑자기 금리 올리는 거 이건 다 작업 같잖아요. 누구 좋으라고 짓하는 거지. 그게 억울하죠.
실제로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에 번 돈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는 한 개 기업이 100곳 중 41곳으로 나타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을 감당하기 위해 받은 주택담보대출도 문제입니다. 현재 5%대인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6%대로 오를 전망입니다. 70만 원 초반대 내고 있어요. 거의 4, 50만 원이 오르는 거니까 좀 많이 부담이 되겠죠. 어디 여행 다니고 하는 것도 그런 부분도 좀 줄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식비도 좋은데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하면 차주들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 규모는 지난해 말보다 5조 8천억 원 늘어나게 됩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것을 시사한 가운데 영끌로 집을 산 사람이나 이자 내기 벅찬 영세 기업의 시름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요소수 사태가 겨우 진정되는가 했더니 이번엔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연말 물류대란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화주들이 난색을 표해 아직 뚜렷한 해결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도로를 따라 컨테이너 차량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피켓을 든 노조원들이 모여 구호를 외칩니다. 국민에게 안전을, 화물노동자에게 권리를. 민노총 소속 화물연대는 경기와 부산 등 전국 15개 거점에서 출정식을 갖고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사흘간 예정된 파업 첫날인 오늘, 전체 조합원 2만 2천 명 중 5천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화물연대는 3년 기한으로 지난해 1월 시작된 안전운임제가 내년에 끝나지 않도록 일몰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에만 한정돼 있는 적용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안전운임제는 일정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만이 썩어 빠진 자본주의 시스템을 멈추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반면 화주들은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며 안전운임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내년도 안전운임 결정을 위한 협상은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도 국회 입법 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며 난색입니다. 일몰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파업이 강행되자 정부는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을 허가하고 대체 수송 차량을 확보하는 등 대책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요소수 사태에 이어 화물연대 총파업까지 더해지면서 연말 물류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화물연대 소속 트럭들 시멘트를 출하하지 못하게 이렇게 전국 곳곳에 시멘트 공장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시멘트 출하량이 평소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항만에서도 이 물류 차질이 잇따랐습니다. 현장 상황 계속해서 김태영 기자입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물류 기지로 가는 진입로를 막았습니다. 일부 노조원들은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화물차 운전자들과 충돌을 빚었고 곳곳에서 경찰과 실랑이도 벌어집니다. 경찰은 공권력을 사용하는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차량으로 출입구를 막으면서 경기 의왕기지 내 업체의 시멘트 출하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의왕기지에는 국내 시멘트 7개사의 저장소가 몰려 있습니다. 화물연대 소속 벌크시멘트 트레일러 차량들도 운행을 멈추면서 오늘 시멘트 출하량은 평소의 20%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벌크시멘트 트레일러 차량은 시멘트 육상 운송의 필수적인 장비로 전국 2,700대 중 절반이 화물연대 소속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10,000톤을 이상 한다 그러면 거기서 한 2,000톤 정도 수준 나가는 걸로 파악이 돼요. 시멘트를 필요로 하는 공장과 건설 현장에선 자칫 파업이 길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시멘트면 골지는 매일매일 들어야 돼요. 길어진다면 저희 공장도 다 서야 되고. 부산신항의 컨테이너 반출입 물량도 평소에
30에서 50% 수준에 그쳤습니다. 항만 측은 파업을 앞두고 처리해야 할 화물들을 미리 반입한 상태여서 당장 큰 문제는 없다면서도 파업 장기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네, 코로나 확산이 심각해지며 내일 일부 조정되는 방역 지침이 발표되는데 크게 강화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백신 미접종자의 사적 모임 참석 인원수를 줄이고 노래방 등의 청소년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는 방향입니다. 장원재 기자입니다.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유지하면서 일부 방역 지침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일 발표합니다. 어쩌면 어렵게 시작한 발걸음을 지금 당장 되돌려야 한다 하는 의견까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 중대본에서 앞으로의 단계적 일상회복 진행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실시할 단계는 아니라며 부분적 방역 강화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경우 전체 10명인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유지하는 대신 미접종자 참석자를 4인 이하에서 2인 이하로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노래방과 PC방 등에는 청소년도 방역 패스를 도입해 접종증명서나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을 설정해 부스터샷 접종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장원재입니다. 네, 코로나 위중증 환자는 612명, 오늘도 역대 최대치입니다. 무엇보다도 서울의 가장 큰 병원 5곳의 중환자 병상이 단 24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다른 응급 환자를 못 받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허욱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병원 중 한 곳인 서울대학교 병원. 사흘 전 코로나 중환자 병상 28개 중 2개만 남았고 그제 10개 병상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5명의 중환자가 들어오면서 남은 병상은 7개입니다. 이른바 빅5로 꼽는 다른 대형 종합병원들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오후 2시 기준으로 서울 아산병원은 12개, 삼성의료원 2개, 서울 성모병원 2개, 신촌 세브란스 병원은 1개 병상만 남았습니다. 코로나 중환자가 늘어 인력이 코로나 환자에 집중되면서 골든타임이 중요한 중증 외상 환자가 외면당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를 나가잖아요. 구급대 애들이 이제 병원을 수배를 해요. 다쳤으니까 안면이 찢어지고 어디 안면 타박상 심하고 하면은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병원을 가지를 못해요. 서울대병원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응급 환자 이송을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119 상황실에 보냈습니다. 한 대형병원 응급실 공지에는 의료진 부족으로 중증 외상 환자와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환자는 못 받는다고 써있기도 합니다. CPR 환자는 거의 모든 의료진이 다 달라붙어서 해야 되는데 환자가 많은 병원에서 그렇게 하면 그 환자 보고 나서 그 의료진이 전부 빠져야 되거든요. 서울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5.5%, 수도권은 83.9%입니다. 하루 이상 병상 대기한 수도권 코로나 환자는 940명이고 4일차 이상 대기자도 205명입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이렇게 수도권 중환자 병상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정부는 수도권 환자를 비수도권으로 이송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비수도권 병원들도 이미 수도권 환자들로 가득 차 병상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충북의 코로나 거점 전담병원에 가봤습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130km가량 떨어진 충북 청주.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을 찾았습니다. 지금 산소 포화도 수치가 잘 안 보이거든요. 한 번 더 체크해서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겠어요? 어젯밤에도 경기도에서 2명의 환자가 이곳 중환자실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전체 코로나 병상 162개 중 140개가 찼는데 95%를 수도권에서 이송된 환자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 들어서 수도권 환자가 진짜 시장이 급증하면서 저희 병원이 거의 지금 병실이 지금 거의 꽉 차서 지금 환자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이죠. 수도권에서 구급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송 중 환자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오게 되면 우선 이제 그 모니터링하면서 산소 포화도가
툭 떨어져가지고 그거에 대한 케어로 집중을 하는 경우가 조금 많은 상황이거든요. 이송거리가 좀 길다 보니까 산소포화도가 좀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병상 문의가 끊이지 않아 하루 50에서 60통씩 전화 통화를 합니다. 단톡방이 있어요. 네. 수도권 재정관에서 환자 정보랑 뭐 이렇게 병상 문의 주시고. 병상이 사실상 가득 차면서 방호복을 입고 중환자를 돌봐야 하는 의료진은 한계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쓰셔야 돼. 혈압이 떨어져가지고 급하게 빨리 얘기해야 되는데 저기다 이렇게 쓰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럴 상황이었는데 이동을 하면서 오전을 해야 돼가지고 지금. 간호사 1명이 10명의 중환자를 돌봅니다. 3교대는 아예 되지도 않고 2교대로 해서 12시간씩 일을 하다 보니까 간호사들이 지금 피로가 누적돼서 뭐 수액 맞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되고.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1.5%. 정부는 비수도권에도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확고하게 친정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당 사무총장을 4년 전 대선 경선 때부터 자신을 도왔던 최측근 대학 후배 의원을 임명하는 등 당 요직을 이재명의 사람들로 채웠습니다. 이 후보 자신부터 변화하겠다며 머리 색깔도 바꿨습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젊은 측근 의원들을 당 요직에 전면 배치하며 이재명의 민주당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주요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한 지 하루 만입니다. 신임 사무총장에 재선 김영진 의원을, 전략기획위원장에 강훈식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김 신임 사무총장은 이 후보의 최측근 그룹인 일명 7인회 중에서도 핵심 인사로 꼽히고, 재선의 강훈식 의원은 최근 선대위 정무조정실장으로 이 후보를 지근거리에서 수행해왔습니다. 사무총장은 수백억 원에 달하는 대선 자금과 당 조직 관리를 맡는 만큼 영향력이 막강해 3선 이상 중진에게 맡기는데 재선의 김 의원 임명은 이례적입니다. 이 후보가 당 장악력 높이기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빠르고 기민성 있는 선대위로의 전환을 한다. 그런 방향으로 현재 16개 본부 체제를 6, 7개 본부로 간소화하고 이번 대통령 선거의 전략기획본부는 워룸처럼 운영할 생각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평소 회갈색으로 유지했던 머리 색깔을 짙은 흑갈색으로 바꾸고 나타나 젊은 이미지와 변화 의지를 부각시켰습니다. 우리 민주당도 변해야 하고 또 저 자신도 변해야 하고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는 28일 출범하는 광주 선대위에선 만 18세로 선거권을 가진 여고생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최근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를 공부하자는 이른바 이재명 교육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후보를 잘 알아야 홍보할 수 있다며 동영상, 책, SNS까지 동원하고 있는데요. 당내에서는 이게 압박할 일이냐며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공장 노동자의 삶을 살며 후각도 팔도 망가졌지만 현실의 냉정함을 배우게 된 아이. 그 아이가 이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책임은 입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것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당 홍보소통본부가 전국 시도당 위원회에 핵심 당원 교육용으로 배포한 동영상입니다. 3분 분량의 영상에는 이재명 후보 일대기와 함께 당원들을 향한 이 후보의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내가 이재명이다라는 마음으로 국민 속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일궈주십시오. 민주당은 또 강력한 추진력, 실력과 성과로 검증된 유능함 등 이 후보가 왜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를 8개 항목으로 설명하는 자료도 배포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SNS를 통해 이 후보와 관련된 책을 읽는 모습을 보이며 이재명을 공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앞다퉈 이 후보의 책을 읽고 독후감을 올리거나 1일 1 이재명이라면서 SNS에 이 후보의 영상이나 글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공부를 독려하고 나선 데는 비주류였던 이 후보를 잘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 선대위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자연스럽게 될 일을 서두르면 거부감만 든다.
동네 이장 리더십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나는 꼼수다 멤버였던 김용민 씨는 SNS에 오늘까지 민주당 의원들의 SNS를 통한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을 체크하겠다며 홍보가 저조한 하위 80명의 의원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결국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뺀 채 오늘 선거대책위원회 2차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만찬 회동에서 결론을 내진 못했지만 윤 후보 1분 1초가 아깝다며 일단은 이 선대위 출발을 알렸는데요. 이다혜 기자 보도 보시고 이 두 사람의 속내 취재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서두르기보다 최고의 모습으로 임하겠다. 국민의힘은 회의장 백보드를 새롭게 바꾸고 선대위 2차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선대위 출범이 계획보다 늦어지자 당내 인사로 선대위를 우선 가동하고 새 인물은 차차 영입하겠다는 겁니다. 한 번에 전부 마무리를 해서 발표하는 것보다 외부 영입 인사들은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상고 처리해서 모시고 총괄본부장에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이준석 대표, 주호영 의원, 김성태 전 의원과 권성동 사무총장이 임명됐고 권영세 의원은 특보단장을 맡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이 공보단장을,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이 공보실장을 맡고 대변인에는 전주혜 김은혜 의원과 김병민 대변인, 원희리 전 SBS 논설위원이 임명됐습니다. 후보직 속 약자와의 동행위원회는 윤 후보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싱글맘인 김미애 의원이 부위원장입니다. 이번에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총괄 선대위원장에 임명하는 내용은 빠졌습니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어제 만찬 회동에서 김 전 위원장이 처음부터 윤 후보 대통령 만들기 위해 도왔는데 밖에서도 도울 수 있다며 시간을 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역할을 두고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 입장을 얘기를 했고 거기에서 내가 더 이상 물러나질 않으니까 알아서 하기를 기다리는 거지 내가 더 이상 내가 딴 얘기 하질 않아요. 윤 후보는 12월 6일 선대위 공식 출범을 목표로 김 전 위원장의 총괄 선대위원장 합류를 설득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자,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 대체 좁혀지지 않는 두 사람의 입장은 뭔지 정치부 조영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만났는데도 결론이 안 났어요. 네. 상황이 정확히 지금 어떤 겁니까? 지금 상황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아주 애매한 상황입니다. 서로 등을 돌린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누구 하나가 마음을 돌린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애매한 상황을 대하는 이 두 사람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두 사람의 말을 좀 준비했거든요. 먼저 들어보시죠. 선거운동이 더 지체돼서는 좀 곤란하고 지금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우리가 이제 뛰어야 될 그런 상황이고 시간이 해결할 테니까 시간 가는 걸 지켜봐요. 이 멘트에서 보면 느껴지지만 윤 후보는 급하고요. 김 전 위원장은 상대적으로 좀 느긋해 보입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는 이제 김 전 위원장 말이 눈에 띄는데 저렇게 느긋한 이유가 뭘까요? 이 김 전 위원장의 의중을 좀 알만한 이 당내 인사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돌아온 답은요. 김종인의 시간은 윤석열과 다르다 이런 답이었습니다. 윤 후보는 선거를 치러야 하는 당사자이고 김 전 위원장은 제3자라 급한 건 윤 후보라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매일 피말리는 경쟁을 해야 하는 윤 후보에게 선대위 출범이 늦어지는 것은 치명타일 수밖에 없겠죠.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은 김 전 위원장 편으로 윤 후보가 결국 숙이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 전 위원장이 저렇게 이 합류를 안 하고 버티는 이유도 좀 궁금한데요. 좀 짐작해 볼 만한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만화책에 그 답이 있는데요. 최근 출판 기념회가 있었던 김 전 위원장 만화책에 담긴 내용입니다. 2012년 당시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제 민주화 공약을 약속받고 선거를 도왔지만 당내 인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좌절했다는 겁니다. 김 전 위원장 측 인사는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될까 봐 시작부터 윤 후보 주변 인물을 정리하고자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요. 오늘도 윤 후보 측 인사를 인용한 이 보도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무슨 어디 보니까 뭐 나한테 무슨 최후 통첩을 했다고 오늘 주접 떨어놨던데 잘 됐다고 그래서 그 뉴스 보고. 네,
표현도 상당히 거친데요. 거칩니다. 네, 윤석열 후보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윤 후보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이제 급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김종인 전 위원장은 12월 6일까지 시간이 있다고 했지만 이양수 대변인 오늘 기자들 앞에서 멀리 예측하기보다는 2일에서 3일 정도 추이를 봐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윤 후보가 마냥 기다리거나 한없이 숙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늦어질수록 리더십에 흠집이 생기고 선거에 임박해 이런 갈등이 재현될 경우엔 타격이 더 클 수 있는 만큼 이번에 김 전 위원장 배제라는 결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당내에서도 이런 이 갈등 상황에 대해서 이제 쓴소리가 좀 나오던데요. 이준석 대표 취임 이후에 나는 국대다를 통해서 합류했던 청년 대변인들이 선대위 인선을 먼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선대위 인선이 과연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인선이었냐 되묻는 건데요. 초선 의원들도 김 전 위원장 영입을 놓고 지지부진한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선 의원 총회를 열고 필요하면 김 전 위원장을 찾아가 이 합류를 요청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결말은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굉장히 가장 궁금한 본질적인 부분이겠죠. 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앉혀서는 안 된다는 김 전 위원장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윤 후보가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임명을 번복하든가 아니면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의 권한을 축소해 김 전 위원장을 설득하든가만 남은 것 같습니다. 김 전 위원장, 윤 후보와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아직까지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만큼 두 사람 앞으로 몇 차례 더 만나서 의견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조영민 기자였습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의 핵심 조항 2번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조항으로 이미 처벌받은 사례도 있어서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헌재의 결정 취지 이은우 기자가 설명합니다. 지난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로 군 휴가를 나왔다가 만취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고 윤창호 씨. 음주운전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같은 해 12월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헌법재판소는 윤창호법에서 2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헌재는 처음 적발된 음주운전과 두 번째 음주운전 사이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간격을 두고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반복적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고 가중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형량이라고 위헌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가중처벌을 받은 운전자가 여럿 있어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조계에선 2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경우에도 가중처벌되지 않는 판결이 내려질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형, 면허 정지 수준이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 여부 등 대책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전국 일선 경찰을 정신교육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경찰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버스에서 점퍼 차림의 김창룡 경찰청장이 내립니다.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 노년경찰서를 방문한 겁니다. 김 청장은 현장 출동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저는 정말 위험에 빠진 국민들이 우리 경찰관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정말 무겁게 생각하고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일선 경찰관을 상대로 정신교육을 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경찰관들의 마음가짐 자체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경찰관 7만 명을 상대로 테이저건 실사격 훈련을 시키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모두 1인당 한 발씩 테이저건 실사 훈련을 실시를 합니다.
실전 위주의 시뮬레이션 훈련을 다음 주부터 바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현장을 이탈한 신임 순경 소속 기수 등 순경 10,000명에게 테이저건과 권총 사격, 체포수 훈련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장 경찰관 사이에선 공감하기 어려운 대책이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경찰 내부망에는 교육훈련이 핵심이 아닌데 쉽게 지시와 명령으로 끝내려고 한다며 공감 못 받는 정책으로 현장 본연 활동에 부담만 줄 것이라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상향식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찰 수장이 직접 대책을 발표했지만 내부 구성원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미봉책에 그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에는 출입자를 확인하고 집안의 각종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월패드 많이 달려 있죠. 그런데 최근 일부 가정의 월패드가 해킹된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아파트 거실벽에 카메라가 달린 월패드가 달려 있습니다. 방문자 확인과 세대 간 연락, 난방 온도나 현관문 제어에 쓰이는 단말기입니다. 그런데 경찰청 사이버 테러 수사대는 일부 공동주택의 월패드가 해킹돼 촬영 영상이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해커들이 월패드 카메라에 찍힌 사생활 영상을 다크웹에서 판매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월패드 해킹 아파트 명단까지 떠돌면서 월패드가 설치된 아파트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방보다 거실에서 생활하는 게 많잖아요. 식구들, 가족이. 근데 그걸 저희들이 해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끔찍하고 소름 끼쳐요. 몇몇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미 월패드 보안 점검에 나섰고 사용자 암호를 바꾸라고 안내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은 명단에 오른 아파트 700여 곳 중 일부 아파트에서 해킹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명단에 올라 있어도 월패드에 카메라가 달려있지 않은 아파트도 적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설치 단계부터 해킹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스템 도입할 때부터 보안 설정될 수 있는 체계로 구축이 되어야 되는 비용이 상승한다는 이유로 사생활 침해를 갖다 방치하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월패드 카메라를 스티커 등으로 가리거나 사용자 암호를 설정해 주기적으로 바꾸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경찰은 영상 유출이나 유통 사실 등이 확인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불법 촬영 혐의를 적용해 해커 검거에 나설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아파트 안에 있는 가정 어린이집에 폐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집값 문제 원인이 큰데요.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올려달라 하거나 아예 아파트를 비워달라고 하는 일이 많아진 겁니다. 가정 어린이집은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임대차 보호법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 피해가 고스란히 어린이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도심의 아파트 1층에 있는 어린이집. 8년 동안 월세 계약을 맺어왔던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로 바꿔달라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집주인도 아무래도 많은 전세금을 받기를 원하시겠죠. 금액이 이제 막 9억, 10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9억, 10억을 들고 누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정어린이집 여기를 들어와서 운영을 하겠어요. 저희는 이제 계약 연장이 안 되니까 이제 폐원하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하고 있죠. 집주인이 너무 완강해서 전혀 보호받을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집주인 마음이니까. 찾아보니까. 가정 어린이집은 거주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권, 5% 상한제 같은 임대차 보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아 상가 임대차 보호법 대상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사각지대에 놓인 것.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에게서 아예 집을 사라고 제안받은 곳도 있습니다. 우리 집주인분도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법으로 인해서 이제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이제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신 거예요. 저도 실거주하는 자가 소유가 있으니까 매매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1가구 2주택 그 다주택에 대한 세금 부과며 대출 규제가 지금 다 막아져 있어가지고 결국 폐원을 결정했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이 받게 됐습니다.
얘네들은 어른과 다르게 적응하는 게 솔직히 힘들잖아요. 새로 가면 적응을 보통 못하는 애들은 거의 한 달까지도 맨날 아침에 울면서 막 이렇게 적응해야 되거든요. 가장 손해는 사실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아닐까 싶어요. 추운 겨울에 차에 태워서 또 옆으로 갔다 등하원은 또 어떻게 하고. 집값 상승에 영향받은 어린이집 회원이 곳곳에서 이어지는 상황.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지금 나라에서는 저출산이다 이러면서 아기 많이 낳으라고 하는데 엄마들이 막상 아기를 낳아놓고 맡길 곳이 이렇게 불안정한데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요. 그래서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게 여인선이 간다 였습니다. 최근 여인선이 간다에서 세금 혜택을 받는 대중골프장의 비싼 이용료 문제 전해드렸습니다. 권익위가 마침내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자체가 요금을 관리하고 경기보조원이나 카트 이용을 소비자에게 강제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회원제 골프장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싼 이용료를 받는 대중골프장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단속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골프장이 이제 임의로 이분들이 이제 그 요금을 책정했어요. 세제 혜택만큼은 대중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를 통해 요금 관리를 강화하고 경기보조원, 카트, 식당 이용을 강제할 수 없도록 약관에 명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1999년부터 골프 대중화 취지로 퍼블릭 골프장에 한해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과 비교하면 개별 소비세 면제에 취등록세는 3분의 1, 재산세는 10분의 1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용료는 평균 25만 원 안팎으로 회원제 골프장과 별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비싼 곳도 있습니다. 전국 80% 이상 골프장은 식당, 경기보조원 등 부대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선 비용이 너무 비싸졌고 중간에 잠깐 어쩔 수 없이 라인으로 하고 나서 쉬게 되는데 거기서 또 뭘 좀 먹어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거기 음식비도 적진 않죠. 권익위는 대중골프장이 유사회원 모집을 하거나 우선 이용권 혜택을 주는 영업을 할 경우 시정명령까지 내릴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BTS네요. 결국 뭘까요? 네, BTS와 같은 대중문화 예술인들에게 병역 특례를 허용하자는 법안이 오늘 국회에서 논의됐는데요. 결국 보류됐습니다. 보류라고 하면요? 결론을 못 내렸다는 거네요? 네, 국방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린 건데요. 찬반이 엇갈리면서 공론화 절차를 더 갖기로 했습니다. 병역 특례에 찬성하는 쪽은 BTS의 문화적,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강조했고요. 반대하는 쪽에서는 형평성과 또 병역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방부는요, 특례 신설에 부정적입니다. 상황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인구 국감에 따른 게 이제 가장 클 것 같고요. 사회적 합의 역시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예술체육요원의 편입 대상 확대는 좀 선택하기 어렵고. 근데 이제 결정을 하려면 빨리 해야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BTS 멤버 모두 만 30세까지 입영 연기를 신청했는데요. 멤버 중에 맏형인 진이 만 29세로 현행대로라면 내년 12월 이후에는 군에 입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BTS가 병역 특례를 해달라 뭐 이런 요구를 한 적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3년 전쯤부터요, 정치권에서 먼저 필요하다고 군부를 떼왔습니다. 손흥민 군 면제시켜줘라. 근데 그때 같이 나온 말이 방탄소년단도 면제시켜줘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정말 재능이 있는 친구들한테 병역 혜택 기회를 주고. BTS의 병역 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모두가 반드시 총을 들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팬들은 간다는데 왜 그러냐, 정치적으로 이용 좀 하지 말라면서 거세게 반발해 왔는데요. 정치권이 이슈를 키워놓고 정작 결자 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누울 곳 어디에? 전두환 전 대통령 장지 결정이 됐습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장례 사흘째인 오늘 오후 5시쯤 입관식을 가졌는데요. 발인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말씀하신 대로 장지가 미정입니다.
네, 이 본인은요, 생전에 죽으면 화장을 해서 이 전방 고지에 백골로 남고 싶다. 이런 뜻을 밝혔었잖아요. 맞습니다. 회고록에서 그런 말을 남긴 건데요. 전 대통령 측은 그만큼 통일을 염원하는 뜻이 담긴 말이라고 했고요. 장지로 염두에 둔 곳은 아직 없고 유지에 따라서 장례 후에 물색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화장한 뒤에 자택에 안치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한 달 전쯤 이 세상을 먼저 떠난 노태우 전 대통령도 아직 장지가 결정이 안 났다면서요. 맞습니다. 당초 유족들이 원했던 파주의 통일동산은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안 됐고요. 또 통일동산의 인근 구규림도 검토를 했지만 이게 산림청 소유라서 또 묘지 조성을 위한 매각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노 전 대통령의 유해는 영결식이 거행된 지난달 30일부터 이 파주시의 한 사찰에 임시 안치돼 있는 상황인데요.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 파주시와 유족 측이 다른 후보지들을 놓고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뭐 아직 기약이 없군요. 네. 근데 지금 화면을 보면요. 노 전 대통령의 아들 이 노재현 씨가 오늘 전두환 전 대통령 빈소를 찾았나 보죠? 맞습니다. 노 전 대통령 장례식장에는 앞서 이순자 씨가 조문을 했었죠. 노 씨는 오늘 많은 위로를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생전에 정치적 동지였던 두 전직 대통령 마지막 가는 길도요. 나란히 편치가 않아 보입니다. 전직 대통령인데 이 국립묘지에 묻히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빈소로 배달된 근조 화환입니다. 본인이가 박근혜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런데 이보다 앞서서 전 대통령 박근혜 명의의 조화도 도착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사칭한 가짜였습니다. 이렇게 남의 명의로 화환을 보내도 처벌받지 않는지 확인해 봅니다. 지난 2017년에 보도된 기사입니다. 결혼식장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명의의 축하 화환이 전시됐는데 신랑 친구가 재미로 보낸 가짜 화환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범칙금 8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장난이라 하더라도 공직 등을 사칭하면 경범죄인데요.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꽃배달 문의 많은 게 현실입니다. 박근혜님 이름으로는 하나 있었거든요. 저희 방탄소년단도 많이 갔고요. 장난으로 보내는 거는 이름 박자만 나와요. 그냥 문재인으로 보내면 2년 전 서울 강남의 고급 레지던스에서 열린 송년회에서도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이름을 적은 셀프 화환이 논란이 됐죠. 이런 셀프 화환, 선거를 앞두고 보냈다간 처벌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강원 지역 언론 기사입니다. 자원봉사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 명의를 도용한 화환과 축전을 보냈다가 허위사실 유포죄로 벌금 300만 원을 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나 후보가 되려는 자가 정당 등을 사칭해서 화환을 보내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칭해서 근조 화환을 보낸 행위, 선거법 위반보다는 경범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공직자가 아닌 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했을 때에는 사칭당한 사람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 오늘 2년 만에 서울 모빌리티 쇼가 열렸습니다. 다양한 미래 자동차가 공개되는데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신개념 주차 기술이 특히 돋보였습니다. 박정석 기자입니다. 차량 2대 사이 좁은 공간에 아슬아슬 주차해야 하는 상황. 버튼을 누르고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자 핸들이 스스로 돌아갑니다. 빈 공간을 찾아 정확하게 직각이나 평행으로 주차해주는 원격 자동 시스템입니다. 주차 영역이 되게 제한되어 있는 도심로에서 꼭 필요한 자율주행 기반 기술입니다. 운전이 미숙하신 분들께 주행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바퀴를 90도 꺾어 차를 옆으로 집어넣는 장면 역시 지금은 상상이 아닌 실제 가능한 기술입니다. 꽉 찬 주차장에서 빈자리 찾아 헤매신 적 많을 텐데요. 이제는 주차장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빈자리를 찾아 경로까지 안내해주는 기술이 나왔습니다. 주차장 CCTV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GPS가 없는 지하 주차장에서도 휴대폰 앱으로 실시간 주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과연 몇 층까지 내려가야 이제 내가 주차를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실시간 주차 안내 서비스는 복합 쇼핑몰, 아파트 단지 등으로 서비스 지역을 점차 넓힐 예정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앞으로 주차로 곤란한 일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주요국들이 금리 인상 카드로 인플레이션에 맞서고 있지만 정반대 행보를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터키에선 금리를 지속적으로 낮췄더니 화폐 가치가 반토막이 됐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밤거리로 나와 경찰과 대치하는 시위대는 정권 타도를 외치고 체포된 시위대는 양팔이 붙잡힌 채 끌려갑니다. 터키 화폐인 리라와의 가치가 사상 최저로 추락하자 경제정책에 분노한 시민들이 반정부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난 2월 7리라 이하로 1달러를 바꿀 수 있었지만 터키 화폐의 가치는 급속히 떨어져 이젠 13리라를 줘야 1달러를 살 수 있습니다. 1년 새 50% 이상 화폐 가치가 급락한 겁니다. 그 sahi 물가는 2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Bir teneke yağ aldım. Yani 5 litrelik yağ aldım. 40 liraydı. Diğer gittiğime 80 lira oldu. Bir dahaki gittiğime 100 lira oldu. Şimdi bunu bu kadar koyarsa fiyatlar yükseldikçe zaten müşteri potansiyelimiz de azalıyor. İnsanların alım gücü zorlaşıyor. %50 zam yedi zaten. Daha da yiyecek gibi. 통화 가치 변동성이 커지자 애플은 터키에서 온라인 판매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자국 화폐 가치 하락으로 수출 가격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중앙은행 총재들을 수차례 경질하며 저금리를 압박했습니다. 19%였던 터키의 기준금리는 석 달 새 15%까지 떨어져 물가 압박에 대응하는 주요국들과 반대 행보를 걸었습니다. 터키의 통화 정책을 비판하는 전문가들은 비뚤어진 경제 실험을 전 세계가 목격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구독자 7,600만 명을 보유한 미국 유튜버가 기획한 실제 오징어 게임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권갑구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초록색 운동복을 입은 456명의 참가자가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술래 인형이 360도로 목을 돌리고 살짝이라도 움직인 참가자의 몸에서 원격 장치가 터집니다. 미국의 유명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가 23억 원을 들여 건설한 세트장에서 6가지 게임이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열심히 침을 발라가며 달고나 뽑기를 하고 진행자는 딱지를 한국말로 소개합니다. We're gonna play Dachi. You have to use this blue piece of paper to flip that red one on the ground. 줄다리기와 징검다리 게임 역시 그래픽 없이 실전으로 치러졌습니다. 발판을 잘못 선택하면 높은 곳에서 스티로폼 속으로 빠지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게임까지 살아남은 참가자는 총 6명. 실제 오징어 게임 주인공 성기훈 캐릭터의 등번호와 같은 456번도 있었습니다. I'm feeling great. Just blessed to be here. 결승전은 오징어 게임이 아닌 음악이 끝나면 의자를 차지하는 사람만 살아남는 의자 앉기 게임으로 진행됐습니다. Raise your hand if you know how to play Squid Game. Exactly. That's why we're doing musical chairs instead because we're not Koreans. The intensity. 최종 우승자는 79번으로 우승 상금은 5억 4천만 원이나 됩니다. 2등도 1,200만 원을 받았고 달고나 뽑기에서 떨어진 참가자들도 240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홍갑구입니다. 기네스북이 세계 최고령자인지 검증 중이던 필리핀의 124살 할머니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19세기를 살았던 마지막 인류이기도 한데요. 염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녀와 함께 하모니카를 연주하는 룰라 프란체스카 수사노 할머니. 1897년 스페인 식민지배 시절 필리핀에서 태어나 기네스북이 세계 최고령 여부를 검증하던 중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식 인정을 받으면 124살이 인류 최고령으로 기록됩니다. 라이트 형제의 첫 비행부터 2번에 참혹했던 세계대전, 인류 최초 달 착륙, 그리고 인터넷의 등장과 최근 코로나19 대유행까지 현대사를 모두 목격했습니다. 필리핀에서 할머니는 TV에 자주 등장하는 유명 인사였습니다. 121살이었던 2017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birthday is 1896, June 20. My birthday. 건강이 나빠져도 놓지 않았던 하모니카는 할머니의 정신을 맑게 해준 장수 비결이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쇠약해진 건강 상태로 음식도 잘 먹지 못했습니다. 현재 101살인 큰딸을 포함해 14명의 자녀를 둔 할머니는 지난 22일 가족 곁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과 코로나 감염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진행 중입니다. 할머니의 사망으로 생존자 중 최고령자는 118살인 일본인 다나카 간의 할머니가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얼마 전 피트니스 대회에서 한 팔이 없는 장애인 선수가 4관왕에 올라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한계를 넘어 도전하는 김나윤 씨를 정윤철 기자가 만났습니다. 한 팔로 힘차게 기구를 들어올립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몸을 끌어올립니다. 미용사였던 김나윤 씨는 3년 전 오토바이 사고로 왼팔을 잃었습니다. 재활을 위해 근력 운동을 시작한 게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김나윤 씨는 하루 5시간씩 운동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2달 전 한 피트니스 대회에서 비장애인과 경쟁한 끝에 4관왕에 올랐습니다. 저도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힘 내시면서 좀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의수를 착용하지 않고 당당히 여러 운동에 도전하는 김나윤 씨에게 SNS를 통한 응원이 쏟아집니다. 뭔가 이제 안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이제 나윤 씨의 얘기를 듣게 됐고 내가 위안이 됐다.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했을 때 마음에 저도 이제 울림이 있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체계적 운동법을 가르쳐주고 싶다는 김나윤 씨. 다음 목표는 장애인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을 따는 겁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의 그 과정들을 조금 이뤄나가는 중이거든요. 채널A 뉴스 정윤철입니다. 추위가 잠시 멈칫한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는데요. 서울은 영하 2도, 철원은 영하 6도까지 내려가겠고 일부 내륙에는 얼음이 올 가능성도 있어서 농작물 냉해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며칠째 대기가 바짝 메말라 있는데요. 다음 달 중순까지 불조심 강조의 달인 만큼 더욱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감기 지수가 높습니다. 실내에서는 낮에도 적당한 난방이 필요하겠고요. 적정 습도 50%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일은 햇살도 대기질도 좋아서 두꺼운 빨래도 잘 마르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토요일까지 이어진 뒤 일요일에는 반짝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린 뒤 다시 한기가 내려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00원이면 맛볼 수 있던 이 겨울 간식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밀가루와 팥 등 이 원가가 올라서인데요. 붕어빵은 1,000원에 3개를 팔아서 남는 게 없는데 그렇다고 1,000원에 2개로 줄이면 안 팔리다 보니까 문을 닫고 있습니다. 붕어빵이 그리운 시민들 세계 1,000원 붕어빵 가게를 SNS에 공유하고 있는데요. 서민들에겐 이 물가 안정이 이렇게 절실합니다. 오늘의 한마디 1,000원에 울고 웃고를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